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한 1년 조금 넘게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겪었던 성공했던 경험, 그 다음에 실패했던 경험, 그 다음에 실수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를 이용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적어봤고요. 그 밑에 이제 자그마한 소제목으로 좌충우돌 애자일 적용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애자일 적용하면서 외부의 도움을 받고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부해 가면서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분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애자일 적용 이전에 저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적용 이전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돼서 몇 번의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실패했던 경험담들을 조금 저희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애자일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던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오타가 있네요. 현장 적용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애자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애자일 트레이닝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내부에서 외부에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넷술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랙티스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꼭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 아니면 어떤 단점 같은 것들도 같이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 생각들을 조금 더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 다음에 팀원들이 느꼈던 점들을 믹스해서 어떤 교훈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넷술은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주 제품은 웹사이트에서 생기는 웹클릭 스트림을 분석해서 분석 통계 보고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프로파일링하고 어떤 이 방문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 추천된 서비스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주는 이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방문자의 모니터링하고 마케팅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자일 적용 이전에 저희 회사 모습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회사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맨 처음 문제가 이제 제품 개발 주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영업 쪽에서는 이제 영업하다 보면 고객들이 계속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 쪽에서는 그 요구사항들을 빨리빨리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애자일 적용 이전에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릴리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이 나온 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아예 4번씩 할 생각도 안 했었죠. 1년에 2번 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제 영업하고 이제 개발팀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고 불만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인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팀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겼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정 지연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10월까지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하시다 보면 10월까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1개월 하다가 3개월 후에 되기도 하고 6개월 후에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개발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듀를 정할 때 항상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분량의 일들을 이때까지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됐냐. 이런, 그래서 역시 이제 영업 마케팅하고
이렇게 또 이제 충돌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럼 실제 이제 제품 개발하고 고객들한테 이제 배포가 다 돼서 막 쓰고 있는데 이제 결함들이 막 생기죠. 결함 생기면은 네. 이제 고객 지원 쪽에서 기술 지원하는 쪽에서 이제 막 불평들이 쏟아지죠. 왜 결함들이 이렇게 많냐? 니네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개발팀에서도 변명이 있죠. 아니 코드가 있으니까 버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신이냐? 뭐 어떻게 다 맞고 제품을 릴리즈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 지원 쪽하고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불만 불평 서로. 개발 문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단 저희가 그 체계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체계화된 방법론 같은 것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개인기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팀워크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코드 품질도 다르고요, 코드 스타일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개발 일을 처리하는 기간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코드라도 천차만별의 모습이 되죠.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와이즈로그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은 제품이거든요. 아직 그 2008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쓰는 고객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와이즈로그 개발하시던 분들은 중에 4명 정도는 10년 동안 그것만 개발했어요. 10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와이즈로그만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일. 그러니까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석하고 학교 다닌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회사를 그냥 다닙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와서 뭐 성취하거나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닙니다. 그냥 다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간의 소통이 부족해요. 회사 출근하면 아침에 잠깐 인사를 하고요. 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이제 프로그램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딱 되면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딱 첫 번째 얘기예요. 한마디. 여러분 이런 회사들 많을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동료들 간에. 그 다음에 외부와의 어떤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갇혀 사는 거죠. 외부와의 어떤 인터랙션, 외부의 변화나 이런 거에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부에서 내 일만 충실하게 하는, 그것도 이제 자동화된 패턴으로 어떤 변화가 없이 이런 것들이 저희의 개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한번 기회가 오죠. 근데 지금 이 2006년도에는 이게 기회라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조회로운 소프트웨어라는 책을 그때 우연히 읽게 됐었고요.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희가 그전에는 와이즈로그를 수동 빌드하고 있었어요. 개발자가. 야, 제품 릴리즈 해야 돼. 그러면 수동으로 다 이렇게 그 비주얼 화면 띄워가지고 이렇게 컴파일하고 그래서 다 묶고 이런 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오토빌드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오토빌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형상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스F를 쓰고 있었는데 소스F가 그때 굉장히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리고 CVS로 변경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한번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했다면 넷스루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회사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외부 프로젝트를 하러 나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와이즈로그 개발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좀 많이 한정돼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외부 프로젝트를 나가보니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한 8년, 9년 만에 밖으로 나갔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외부 프로젝트를 하는데 무슨 아키텍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때 듣게 됐습니다. 유닛 테스트, 뭐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코드 인스펙션이다, 스태틱 코드 어널리시스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코드 인스펙션이나 스태틱 코드 어널리시스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결함들을 잡아주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검증하는 이런 경험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SRS라는 거를 뭐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쓰긴 했었지만 완전히 공식화된 문서를 쓴 거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SRS 같은 거 쓰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에 대해서도 이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2009년도에 회사가 들어와서 이걸 이제 회사에서 시도해봐야지 부품 꿈을 안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그 자신감도 굉장히 넘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강제화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강제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막 시켰어요. 개발자들이 싫어하죠. 하다가 개발자들이 반발, 저항에 부딪혀서 한 2개월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관련된 그 개념들도 배웠고요. 이 개념들이 저희가 서비스 개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 돼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현장 적용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이거를 할 프로젝트를 우리가 제안해볼까 했을 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생각은 있었지만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저희랑 같이 하자고 그쪽 컨설팅 업체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제안서 썼습니다. 무턱대고 제안서 쓰고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안서 쓰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일단 2009년도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팀원들하고도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무식하고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게 됐고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거였죠. 2009년도에 그 경험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소프트 공학에 대해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느낌을 모르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과거의 그 실패 경험들을 좀 되짚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면 변화의 도구라는 거를 적절히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썼던 방법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2012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해야 된다는 자신감과 저만의 아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어프로치를 썼었고요.
2012년에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린다는 마음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쪽의 방법보다는 사실 이런 걸 많이 썼죠. 같이 해보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질문은 제가 코칭을 배우고 나서 질문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결국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도구들을 써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변화를 이끌 때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가 사실 대화거든요. 변화를 이끌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필요한지, 그 변화가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나는 이거를 인코드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죠. 그럼 받는 쪽에서 이걸 디코드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의 의견을 인코딩해서 이렇게 보내죠. 이런 대화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 공통 영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대화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공통 영역이 크면 클수록 대화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근데 공통 영역이 없으면 이 부분이 다 노이즈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을 몰라요. 경험을 갖지 못하면.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개발자들이 대화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화가 없는 이유는요. 이 커먼존이 굉장히 얇아요. 같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모듈이 다르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인터페이스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할 게 없죠. 그러니까 대화할 게 없으니까 뭐 가십거리를 얘기를 하거나 그냥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죠. 업무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밥 먹으러 가서도 업무에 대한 얘기 절대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문화들이. 결국은 이 커먼존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가 공감대 형성과 대화의 가장 큰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공학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에 중점을 둔 게 이제 어떻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거냐를 맨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요. 뭘 가지고 했냐면 2011년도에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현장 적용 사업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거를 나이파 쪽에서 책자로 엮어서 그 2012년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관리 얘기도 있었고, 품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가이드 템플릿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먼존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제 이만큼 늘어난 거죠.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먼존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대화들을 할 게 좀 많아졌어요. 우리가 어떤 도구들을 도입해야 되냐. 도구 한번 검토를 해봐라. 리뷰 다. 이런 것부터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자일에 대한 얘기, 뭐 스크럽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문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테스트 체계 쪽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TMMI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걸 했었는데 그 2011년도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결과물들이 뭐냐면 프로세스, 가이드, 도구, 템플릿 이 네 종류가 다예요. 대부분이 이 범주에 다 속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만들고 가이드 만들고 도구 만들고 템플릿 도입하면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는 거 맞나? 이거 개발자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답은 약간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봐야 개발자들이 안 쓸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죠.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이 네 가지였습니다. 개발자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게 개발 문화를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고, 개발자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답을 이제 애자일에서 좀 찾았습니다. 책도 그때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애자일 관련된 책은 거의 그때 그 프로젝트 하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자일을 또 하면은 시작하면 또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나. 결국 이제 커먼 그 공통적인 경험과 공통의 어휘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커먼 존을 이제 굉장히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제가 잘 아는 저희 팀원 그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육하고 스터디를 또 막 시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교육하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죠. 8월 28일. 그러니까 애자일에 제가 이때 막 꽂혀 있던 때죠. 애자일 책 많이 읽고 8월 달에 이제 애자일 해야 되겠다 꽂혀서 8월 28일부터 이제 11월까지 세미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외부 강사 초청해서. 소프트 공학 프로젝트에서 이게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강사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TDD, 뭐 XP, 그다음 스크럼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애자일 관련된 그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스터디의 중심은 과장급 이상 6명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데 왜 과장급 이상을 선택했냐면 그 과장급 이상들이 사실 변화의 주축이 돼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변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사실 그분들입니다. 고참들. 그러니까 제일 변하지 않는. 그렇지만 적당한 계기가 되면 더 빨리 변화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데 한번 이게 변화의 그 모멘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덕으로 툭 굴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 언덕으로 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바위가 너무 커요. 너무 큰 바위들이에요. 그거를 잘 굴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개발자들은 오히려 더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스터디를 했는데 그 6명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랑 해서 7명.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인터넷에서 애자일 관련된 머티리얼들을 거의 다 모았어요. 거의 다 모으고 또 이제 강제적으로 할당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네가 발표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또 이제 공통의 어휘들을 만들었죠. 공통의 어휘들을 만들고 이게 스크럼 얘기하면 스크럼 이런 거야. 이게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스크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XP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공학 프로젝트 하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크럼이라는 개발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스크럼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다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플래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일주일에서 4주 단위로 돌고요. 매일매일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면 데모를 해서 리뷰를 하고 리뷰가 끝나면 회고를 하면 이게 스크럼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스크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 스크럼 프레임워크 자체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 실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대로 하면. 어쨌든 저희는 이걸 다 할 수는 없었고요. 프로젝트 기간에. 주로 저희 플래닝하고 이제 이렇게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새 스프린트를 돌렸어요.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그러니까 XP에서 얘기하는 건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구사항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유저 스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유저 스토리. 사용자 관점에서 본 어떤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저 스토리를 두고 플래닝을 하고요. 이걸 매일매일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저희 화이트보드에다가 스크럼반이라는 그런 칸 그려놓고 일이 진행되는 걸 그려놓고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보다 이 던 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보다 마지막에 갖게 모양이 좀 괜찮게 나왔죠.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지만 3주차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도구들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지라는 이슈 관리 툴인데 뭐 레드마인 같은 거 그런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상용 제품이다 보니까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러스는 위키 툴입니다. 저희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툴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문서를 어떻게 관리했었냐면 파일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뭐 0 설계, 1 요구사항, 2 설계, 3 구현, 5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문서들을 관리했었거든요. 그 문제가 많죠. 나중에 이제 김종달 팀장이 얘기할 텐데 그래서 컴플런스를 도입해서 문서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지라의 스크럼 플러그인이 그린호퍼라는 툴이 있어서 이걸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에 도입을 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소프트공학 기술을, 현장적인 기술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는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럼을 통해서 일주일 스프린트를 3번 돌았을 때 세 번째 일정 추정이라든지 일정을 관리하거나 일정에 맞추는 것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됐었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는 사실 일정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잘 몰랐었죠. 그 이제 노하우들을 저희가 배우게 됐죠. 그리고 코드 리뷰라는 거를 통해서 결함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공학 기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동안 잠잠하게 이제 했었고요. 2013년도에 4월에 저희가 이제 PSF라는 교육을 모든 직원을 다 보냈습니다. 제 밑에 있는 모든 직원을 무조건 참석을 해라.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직원들한테 강제로 막 어디 막 보내요. 직원들 아마 저희 많이 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냈고요.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서 스크럼을 진행을 하지만 잘하는 팀의 어떤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스크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스크럼에 대해서 교육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크럼 교육하는 데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부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스크럼 창시자인 그 켄 슈아버 밑에서 스크럼을 배운 친구거든요. 말레이시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서포트를 하고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4번 스프린트를 진행합니다. 이틀 동안. 반나절씩 해서 4번 스프린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틀 동안에. 그리고 저희 직원이 반이었고 외부 직원이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경험이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에서부터 실제로 스크럼을 적용해가면서 그러니까 스프린트 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스크럼에 도구들을 하나씩 넣어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갔을 때 괜찮은 프로덕트, 괜찮은 웹사이트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었고요. 저희 회사 팀장님들인데 여기 지금 2분 다 와 있습니다. 이 2분이 이제 PSM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입니다.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이 2개가 있는데요. 스크럼 ORG에서 하는 PSM하고 스크럼 얼라이언스에 보면 CSM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아까 PSF하고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PSF는 공짜였고 PSM은 저희가 2명 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2분이 득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어떤 변화에 스크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제 좀 배우고 왔죠.
근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멀고도 험하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PSM 자격증 따시고 했는데도 이런 거를 깨닫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이 두 분을 저희가 다시 강제로, 반강제로, 자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애자일 코칭 스퀘어라는 애자일 마인드셋을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애자일 코칭 스퀘어라고. 근데 국내에서 애자일 관련돼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자일 마인드셋을 배웁니다. 실제로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스크럼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애자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보시면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애자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없으면 애자일을 못해요. 이 마인드셋이 없으면. 그래서 두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교육 끝나고 얼마 효과가 있냐?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습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다. 변화의 핵심은 나다. 그 다음에 팀 운영할 때 약간 명령식의 어떤 팀장이 드라이브하는 거였다면 실제로 자발성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변화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외부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들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태였죠. 그리고 4대 스터디도 저희가 막 스터디해라 막 이렇게 합니다. 학습 조직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상시적인 학습 조직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요즘 세상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요. 실제로 스터디 시간을 보시면 그냥 근무 시간에 합니다. 근무 시간에 하라고 해요. 이거 업무다, 이것도. 공부도 업무다. 공부를 해야지 네가 생산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하죠. 그게 딜레마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애자일을 적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버전 3개를 비교를 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 하반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배포 후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에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결함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느냐. 보시면 V2랑 V3만 비교해 보셔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아직 2013년 하반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어도 한 84% 정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조금 있어서 이게 조금 증가는 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배포 후 결함이 얼마나 많이 줄었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릴리즈 주기인데요. 1년에 2번 저희가 릴리즈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고 했잖아요. 애자일 프로세스를 적용한 이후에 저희가 C톡하고 YG로 한 두 가지 제품을 저희가 보면 C톡 같은 경우는 3번에서 8번 지금 10월 이전이거든요. 10월 달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9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YG로그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릴리즈를 했었는데 9번 릴리즈를 했어요. 올해만. 애자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릴리즈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죠. 그 다음에 개발 문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공통의 경험과 공통의 어휘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합니다. 업무 얘기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되죠. 업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질적인 측면도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자일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고 애자일의 프랙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빈도와 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동료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뭘 못해오면 반응이 이제, 아,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나갔다면 이제는 도와주려고 하죠.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협력하게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어떻게 뭐 동기부여까지 연결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인식도 저도 사실은 2008년 전까지는 옛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나 템플릿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들이 많이 요즘에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개발자들이 이런 걸 하면 품질이 진짜 좋아지는구나. 우리가 개발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정밀감을 하게 됐죠.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는 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되는 게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업무 처리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측도 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새로운 제품 개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여기 계신 이 다음에 발표하실 김종달 팀장이 그 제품을 개발을 총괄을 했는데 저희가 차세대 제품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디스커버리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프로토타입 결과가 보니까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이 나왔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프로토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성도 뛰어났고 UI도 UX 측면에서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완전히 엔자일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스크럼하고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따라 했는데 팀원들 자체가 에자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에자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다 녹여낸 어떤 개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제품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저희가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에자일 프랙티스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랙티스를 가지고 실제 직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자일 프랙티스가 12개인가 13개 정도 되네요. 이 자료는 그 버전 1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1년마다 한 번씩 이 에자일 관련된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에자일 프랙티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순서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12개 정도 쓰고 있고요. 근데 스프린트 플래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플래닝 할 때 쓰는 플래닝 포카거든요. 요 순서대로 플래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스토리가 있으면 사용자 스토리를 제품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팀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 그거 이런 기능이 맞습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카드 중에 한 장을 고릅니다. 그 다음 3점을 골랐다. 그럼 3점 카드를 냅니다. 카드가 다 나오겠죠. 그 카드를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점수가 똑같으면 거기서 플래닝이 끝나요. 그러면 그 스토리의 점수는 그 점수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값을 낸 사람하고 낮은 값을 낸 사람이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기로 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리스트 화면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2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려면 밑에 페이징 기능도 있어야 돼. 페이징 기능을 하면 퀄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더 써야 돼, 점수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업무를 미리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가서 페이징 넣어줘 그러면 나중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플래닝 할 때 그게 얘기가 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정 관리가 더 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플래닝은 저는 스프린트 기간에 플래닝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스토리 이런 기능을 개발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기능과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서 이거를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팀이 플래닝하고 팀이 같이 한다면 비어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플래닝 할 때 상당히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텍스트에 나온 걸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서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거르지 않고 거의 다 쓴 겁니다. 거르지 않고. 일정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일정이 명확하게 투명해진다. 가시화가 된다. 예측 가능성도 올라가고 일정을 이제 팀이 결정을 하게 되죠. 일정을 팀이 일감이 오면 우리 이 스프린트 안에 이 정도 일감을 처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거의 그거를 저희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개발팀에서 얘기한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막연하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우리가 듀를 잡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 듀까지 최대한 해보자. 어떤 바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2주 동안 해야 되는 스프린트 동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감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일감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는 거랑 여러 사람이 보는 거랑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팩터들이 있겠죠. 그 팩터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일감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이 되고요. 새로운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걸 배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서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죠. 반대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플래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스프린트를 플래닝 하려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맥스 8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반에는 잘 됩니다. 플래닝 할 때 앞에 2시간은 잘 돼요. 하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집중력 저하 문제가 생기고 카드를 대충 냅니다. 대충 내고 웬만하면 이제 그래 그렇게 하고 합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스토리 PO가 스토리를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기획 시간으로 변질이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스토리보다 이게 막 대여섯 배 막 돼요. 업무가. 예상치 못했던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면 조금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개발 담당자가 한 명인 모듈이 있을 때 개발 담당자 한 명인 모듈이 있을 때 그 한 명만 추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거나 숙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저희 사실은 그 다음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에서는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어떠세요? 개발자들이 액티브한 것 같습니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으세요? 고개를 떨구고 있죠, 다들.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좀 우울한 데일리 스크럼 미팅입니다.
예, 우울한 일이 있어서 우울하게 미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사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데일리 스크럼 미팅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데일리 스크럼 미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은 업무 동기화를 할 수 있다.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팀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나 문제가 빨리 공개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공개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팀에서 합니다. 팀에서. 관련된 사람들끼리 같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이제 심장 박동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을 동기화시켜주는 심장 박동하고 우리 몸에서 신체 기관을 동기화시켜주는 심장 박동처럼 이 팀을 동기화시켜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아까 우울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건 아니겠죠. 뭐 부끄럽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프린트를 하나 실패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개발이었는데 연동 모듈이 거의 스프린트 막바지에 가서야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스프린트 막바지에 가서 하니까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시켰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있었거든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에서 번다운 차트를 이렇게 쫙 되는 거 보면은 이게 번다운이 날짜마다 안 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미리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사실 그거는 개인이 실패했다기보다는 팀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습을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원래 스크럼에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다 평등한 인간이고 평등한 동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나이, 뭐 직급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업무 보고 시간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맨날 어제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이걸 진행할 수 있을까? 표정이 어두운 거 보셨죠? 자기 방어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사람만 에너지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데일리 스크럼 미팅의 문제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불만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고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고는 제가 봤을 때 애자일에 꽂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를 잘하면 다른 거 잘 못해도요, 애자일 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자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론을 쓰시더라도 회고는 꼭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력 질주하고는 스프린트인데요. 스프린트 기간에 개발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스프린트의 입력으로 워킹 룰이 들어갑니다. 저희 방법론에서는 뭐 프로세스, 템플릿, 가이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자일에서는 그냥 워킹 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업무를 할 때, 개발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입니다. 팀의 규칙. 팀의 규칙들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지키면서 스프린트를 질주하게 되고, 결과물이 나오면 리뷰를 하게 되고요. 리뷰가 끝나면 이제 회고를 해서, 회고의 목적은 이 워킹 룰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세스 개선이 일어납니다. 애자일에서는 프로세스라고 얘기 안 하고 워킹 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워킹 룰이 결국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프로세스와 다른 거는 제 관점에서는 워킹 룰은 지킬 수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그냥 짐입니다. 짐. 막 짐을 얹는. 근데 이 회고를 잘 하려면 이렇게 회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책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하시려면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를 공부하시냐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퍼실리테이션을 공부하시면 회고를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요 중에서 이제 요 3, 4단계를 이렇게 합니다. SSUML이라고 하는데요. SSCML. SSCML이라고 하는데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새로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던 거 중에 멈춰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워킹룰 중에서 우리가 지속해야 될 건 뭐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에 더 해야 될 거 뭐냐? 지금 하던 거 중에 덜 해도 되는 건 뭐냐? 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팀마다 조금 다르지만, 요 대동소이하게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고가 끝나면, 새로 시작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해던 거 중에 멈춰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회고는 진화와 학습의 기회가 되고요.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고 팀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표면화하고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죠. 대화와 토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애자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도 있죠. 해결책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워킹 룰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한 룰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이상적인 개선책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심리적 상처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우울해지면 그게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것도 다 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이 회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회고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는 룰을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워킹 룰을 만들어서 벽보에 붙이고 매일 아침 한 번씩 보자. 이런 거가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애자일 프랙티스라기보다는 그냥 개발하실 때도 많이 쓰실 텐데, 그럼 단위 테스트라는 건 어떤 코드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프로덕션 코드와 테스트 코드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코드 수정이 있었을 때 이 코드 수정은 반드시 결함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테스트 코드에서 에러가 리포팅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유닛 테스트를 잘 안 짜죠. 작성을 안 하죠. 아니, 저희들도 유닛 테스트를 100% 다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 100% 하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걸리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근데 짜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작성해라. 프로덕션 코드만 있을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모듈이 있고 모듈 간의 연관성이 있는 어떤 모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듈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연관된 모듈들이 모두 다 잠재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듈에 문제가 이 모듈을 고쳤는데 여기서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쳐요. 나중에 여기서 또 결함이 발생을 해요. 이제 결함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진동 현상이 개발하시던 분들은 다 이걸 아실 텐데 느낌을 이런 진동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결함이 생겼는데 결함을 배포하기 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네. 배포한 다음에 고객사에 다시 깔아줘야 되고 새로 설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면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결함이 생기면 결함이라는 것은 개발자들은 소스 코드와 자기를 동일시하잖아요. 네, 소스 코드가 곧 자아잖아요. 자아에 대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은 굉장히 결여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테스트 코드를 했을 때는 네, 여기를 수정을 했는데 이쪽에 모듈에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테스트 코드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이 프로덕션 코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방어막이죠, 방어막. 이 방어막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결함이 배포되기 전에 아니면 테스트 QA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발자설에서 미리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드가 변경됐을 때 이거를 바로 알게 되면 굉장히 내가 뭘 고쳤는지 알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를 연관된 모듈을 바로 모아서 여기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이런 게 있으면 코드 수정할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감.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가능하면 짜는 게 좋겠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저희 개발자들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결함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조기 발견이 되고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 코드 수정에 대한 자신감, 결함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가끔 TDD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역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테스트 코드를 프로덕션 코드만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테스트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커버리지를 목표로 딱 정하면 형식적으로 다 단위셋을 짜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커버리지 목표를 외부에서 정해주면 자발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커버리지만 높여요. 근데 그 테스트 코드는 실제로 테스트 코드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팀 프로세스에 아직 잘 안 녹아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트 코드를 언제 작성해야 되냐. 테스트 비용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한 시점에부터 시작을 해서 테스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됩니다. 이 이유는 사실 망각이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프로덕션 코드를 잘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더 기억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테스트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거죠. 만약 고객한테 배포가 됐다. 릴리즈가 됐다. 그러면 테스트 비용이 아니라 결함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함 처리 비용. 좀 뒤쪽에 TP에서 얘기할 텐데 이 결함 처리 비용하고 테스트 비용은 결함 처리 비용은 테스트 비용과 포함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비용이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만 테스트를 할 거냐가 아니라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인데요. 이거는 XP, 그러니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인데 에자일을 스크럼에서는 팀이 크로스 펑셔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팀이 기능 위주로 흘러갑니다. 기능 펑셔널 팀이라고 하는데 기능팀, 뭐 기획팀, 설계팀, 디자인팀, 개발팀, 테스트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팀과 팀 사이에 정보가 전달이 될 때
팀을 한번 거칠 때마다 정보가 20% 정도가 로스가 된대요. 네. 20%가 정도 로스되면 20% 가면 네, 얼마나 로스가 되는지 아시겠죠? SI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구사항 분석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개발하는 팀으로 넘어가면 사실 문서 말고는 개발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유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럼에서는 이렇게 크로스 펑셔널한 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이 팀을 다 하나로 모아서 기획자 1명, 설계자, 디자이너, 개발자, 테스트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팀 간 정보가 20% 유실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풀어야 됩니다. 이 팀의 책임이고 이 팀이 성과고 이 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펑셔널 팀일 때 팀장한테 보고하고 팀장이 개발팀 팀장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문제들이 빨리 효과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펑셔널한 팀으로 구성하라고 스크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충분한가? 개발할 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퍼스널 오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듈당 담당자가 한 명씩 있는 이런 구조죠. 이 구조일 때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요. 개발자들이 코드하고 자기를 동일시해요. 코드에 결함이 생겼다. 코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럼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죠. 그 결함은 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생긴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자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휴가를 가고 한 일주일 정도 유럽이나 어디로 갔다 오고 싶어요. 갔다 올 수가 없죠. 그 기간에 다른 뭔가 안 된 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멈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배포됐는데 결함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처리를 못할 경우도 있고 심지어 휴가 갔을 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죠. 근데 개발자들이 그거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고 잘 이걸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이 가능해야 됩니다. 개발자 3명이 어떤 모듈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거죠. 서버, 웹페이지, 심지어 디자인까지.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저희도 아까 제품 하나를 개발할 때, 이런 형태였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럼이나 이런 데서는 일감을 가져갈 때 풀 방식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풀 방식으로. 이 모델일 때는 풀 방식이 불가능하죠. 일감이 여기 있으면 이 개발자가 하는 거고 당연히 여기 있으면 이 개발자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는 모듈 A에 개발할 게 무지 많아요. 이 사람은 날밤을 막 새고 있죠. 이 사람은 없어 일이. 정시에 퇴근해요. 막 불만이 막 쌓이겠죠.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겪었죠. 이 사람도 막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빨리 퇴근하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일감을 아까 스크럼에서 얘기했을 때 백로그에 쭉 쌓아놓고 이 일을 빨리 끝낸 사람이 그 다음 일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시야가 넓어질 이유는 그전에는 모듈 하나만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모듈에 대해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모듈들도 보니까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슈 해결에 대한 대화 참여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친구가 이슈를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모듈 오너십, 퍼스널 오너십 갔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플래닝 시에 의견 공유가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모듈 오너십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모듈 오너, 그러니까 퍼스널 오너십을 가질 때는 자기 모듈이 아닌 거에 대해 플래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딴짓 사람 딴짓. 그죠? 집중을 못 하죠. 플래닝에. 근데 이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이 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의존도가 줄어들고 이게 개발자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일주일 휴가 갔다 와도 돼요. 자기 휴가 맞춰서 가족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휴가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 처리를.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 여러 명이 코딩을 하다 보니까 코딩 스타일이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충돌하고. 그러면서 중립적인 코딩 스타일이 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코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치러야 될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오너십으로 가다가 이걸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으로 바꾸려면 저희가 4월달부터 올해 4월달부터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코드 리뷰. 코드 리뷰는 결합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를 할 수 있고, 개발 스킬도 향상할 수 있고, 코딩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올릴 때 내가 옛날에는 막 짠 다음에 그냥 소스 관리 시스템에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리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보겠지? 그러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짜낼 때보다는 훨씬 품질이 좋은 코드가 소스 관리 시스템에 올라가겠죠. 문제는 있죠. 코드를 올리면 코멘트 없이 그냥 승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에서 걸을 수 있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결함이 배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리뷰하면 어떻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은데 대안 없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아. 이렇게, 공격이죠, 공격. 그리고 코드 작성이 되면 리뷰를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데 막 있다가 한꺼번에 막 올려요. 그러면 코드 리뷰하는 사람도 대충 하게 되죠. 리뷰를 몰리다 보면.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통계치를 낸 게 아니라 심정적인 비용인데 한 3명에서 4명 중이 코딩을 할 때 1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심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할 때 3명이 있을 때 3명 다 리뷰를 하게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로덕션 코드도 짜야 되고 리뷰를 해야 되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하는 사람 1명 두고 나머지 2명이 코드를 짜게 만들었더니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인데요. 사실 저희는 페어 프로그래밍 많이 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하고요. 언제 필요하냐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업무 인수인계할 때 문서를 가지고 문서 읽은 다음에 코드 봐 이게 아니라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통의 질이 높고요. 코드 공유가 자연스럽게 되고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이죠. 그 다음에 코드 리뷰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실제로 키보드를 잡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고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도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딩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얘기해주는 내비게이터도 드라이버가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방향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둘이서 얘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됩니다. 문제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과 둘이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이일 때, 신뢰할 수 있는 사이일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감정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케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짝 프로그램이 언제 효과적인가를 제가 그려봤는데 이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드라이버가 알고 있는 지식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때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효과적인 경우는 내비게이터가 뭔가를 진짜 잘 파악하고 있고 드라이버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이때 페어 프로그램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봤는데요. 스킬과 날리지와 도메인 날리지 세 가지를 시켜봤는데 이게 전부 다 밑바닥에 있으면 생산성도 안 나오고 품질도 안 나옵니다. 스킬, 날리지, 도메인 날리지가 다 위쪽이다. 그러면 품질은 좋아지는데 두 명이서 같은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별로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생산성이 좀 떨어지죠.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내비게이터가 잘 알고 있고요. 드라이버가 이 정도 있고 도메인 날리지가 부족할 때 코딩은 잘 알고 기술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경험도 있고 근데 도메인 날리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는 생산성도 많이 올라가고 품질도 굉장히 좋은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수인계할 때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이 필요한 경우에 페어 프로그램을 씁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고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3시 17분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쫙 펼쳐봤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희 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현장 적용 사업할 때 이러한 일들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와 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요 분이 참석해 계신데 12월 달부터 올해 4월까지 뭘 했냐면 코칭 세이프 에리어라는 거에서 코칭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코칭을. 저는 그 전에 같이 코칭을 혼자서 책으로 좀 읽었었는데 코칭 세이프 에리어에서 실제로 같이 코칭을 하는 경험도 좀 했었고요. 이러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고요. 제가 변하면서 팀원들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조금 명령, 지시, 강압 이런 거였다면 이 이후부터는 주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질문. 아까 그 변화 도구 중에서 가장 최상위 있는 게 사실 질문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울 수 있는데 질문을 한 방법을 코칭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퍼실리테이션을 좀 따로 책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책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퍼실리테이션을 배우고 나니까 회고를 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2명 팀장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애자일 코칭 스퀘어를 다녀오면서 둘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를 해서 저에게 많은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어떤 코딩을 잘한다거나 코딩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템플릿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애자일의 핵심이란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학습과 성장 곡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일반화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랬기 때문에 저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킬과 날리지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대학교 때 쌓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졸업 후 5년 정도까지 대학 때 배웠던 것들을 그냥 써먹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스킬은
조금씩 요령 같은 거는, 그러니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요령들은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지식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이유는 이제 학습 곡선 때문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의 고백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고요. 학습 곡선을 많이 올릴 필요도 없고 조금만 올리시면 스킬과 날리지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아마 느끼실 수 있고요. 오히려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축적이 되면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폭발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퀀텀 점프하는 기간들을 느끼시면, 저도 그런 경험을 에자일을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자일 가치,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에자일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나,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변화에 대해서 그전에는 굉장히 좀 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당연하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러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 프로세스나 방법,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 방법론 이걸 갖다 놔봐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실천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됩니다. 실행할 수 없는 이상적인 프로세스, 가이드, 템플릿은 오히려 품질의 독이 될 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얻은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단지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문서와 방법은 프로세스보다 의사소통 구조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는 거다. 라는 것이고, 개발자들은 코드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말라. 그래서 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자본이 필수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문제를 도와주고 같이 풀어주려는 이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쭉 그 머티리얼을 읽어보시면 뭐 안 좋은 말만 써있죠.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어프로치를 써봤었고요. 쓸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에자일 개발 프로세스, 에자일 개발 아키텍처라고 얘기했는데, 에자일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에자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에자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자일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질문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도구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자일이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실제 개발자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자일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자일을 잘하려면 이런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에자일한 마인드셋, 그 다음에 실제로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프랙티스들, 요 세 가지를 기둥을 세우고 요 위에 두 가지를 올리시면 되는데, 소셜 캐피탈, 이해와 신뢰, 믿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잘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파워, 요 두 가지 들보를 올리시고, 그 위에다가 에자일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묵시적으로. 사회적인, 암묵적인 규약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들을 올리시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워킹룰, 명시적인 거. 우린 개발을 이렇게 하자라는 이 워킹룰을 만드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소프트웨어는 그냥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단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조직화된 팀이라야 되고요. 자기 조직화된 팀. 그 다음에 스킬과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스킬과 지식이 풍부하고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애자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야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풀어야 될 향후 과제들인데요. 품질과 작업 규칙의 어떤 상관관계를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감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작업 규칙이 전혀 부족할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옛날 저희가 2012년 초나 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라면 현재 저희가 한 이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애자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 규칙이 많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품질이 올라가고요. 작업 규칙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죠. 예를 들면 워터폴 같은 경우는 이 선상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워터폴 모델 같은 경우는. 작업 규칙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죠, 개발자들이.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한 고등학교 수준으로 애자일 프로세스를 올리고 싶고요. 2016년이면 피크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피크를 찍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하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비즈니스 밸류적인 측면인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엔지니어링 측면에만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비즈니스 밸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하죠. 근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지점에 와 있다면 2014년에는 비즈니스 밸류 능력까지 같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2016년에 이 지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밑에 있는 자료들은 버전 1에서 얘기한 자료들인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일 프랙티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그 다음에 이게 5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하고 XP를 이제 섞어 쓰는 경우가 있고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할 때 어떤 장벽이 있냐? 52%가 이 얘기를 했죠.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잘 안 바뀌거든요.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저항. 이 두 가지가 애자일 할 때 풀어야 될 가장 큰 핵심이죠. 그 다음에 애자일 해봤더니 좀 빨라졌냐?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거의 70%입니다. 완성하는데 릴리즈가 빨라지는 거죠. 완성을 빨리 하니까 70%가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하면 뭐가 좋냐? 그래서 변화를 잘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가시성도 증가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인데요. 사실은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문화. 우리가 고품질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어떤 개발 프로세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 CIC라고 비유를 한다면 사실 여기에 계신 분 어느 누구나 실리콘밸리에 가시면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배우시고 개발 프랙티스를 배우시고 한 1, 2년만 하시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서 당연하게 일 처리할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이런 좀 황무지 같은
네,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실리콘밸리겠죠. 씨앗 누구나 가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리자분들은 농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씨앗에 땅을 뿌릴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비록 현재 이런 메마른 땅일지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할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시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개발자분이시라면 사실은 불만과 불평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듯이 떠나는 건 사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이런 척박한 땅을 이렇게 기름진 땅으로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드시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자분들도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거거든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즐거운 경험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느끼시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